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4년 만에 열려 상축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12,000여 명이 동시에 태극 일장 품새를 시연해 기네스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호주 출장 때 고 김문기 처장을 포함해 3명이 요트 낚시를 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테라 루나코인 설계자인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구금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한 해 45조 원에 달하는 저출생 예산을 따져보니 웹툰 센터 건립이나 학교 리모델링 등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출생 쇼크,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로 해법까지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나들이 하기 안성맞춤인 봄날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관측되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옥에 튀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기엔 아깝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주요 관광 명소는 상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에는 연인이나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군항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진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벚꽃 명소로 유명한 진해 여자천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천은 하천 양쪽에서 피어난 벚꽃이 터널을 이루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밤에는 형형색색의 조명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벚나무 36만 그루가 일제히 꽃을 피우면서 진해는 벚꽃으로 물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말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진해 시내 곳곳은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벚꽃 명소인 여자천과 아름드리 벚나무가 질비한 경화역 등 2km 구간에는 상춘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행암 철길마을과 흰돌매 공원 등에도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또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리 공연이 흥을 더하면서 관광객들은 4년 만에 열리는 군항제를 즐겼습니다. 현재 개화율이 50%라고 하는데 언제쯤 벚꽃이 만개할까요? 네, 벚꽃은 피기 시작하면 보통 일주일 안에 활짝 핍니다. 지난 20일쯤 진해에서 벚꽃이 관측됐으니까 오는 27일 또는 28일쯤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이 없고 바람도 적당해서 주 후반에는 꽃비가 흩날리는 벚꽃 축제의 절정이 기대됩니다. 창원시는 올해 군항제 61년 역사상 가장 많은 450만 명이 축제를 찾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창원시는 1일 관광객 집계는 하지 않지만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해 군항제는 다음 달 3일까지 열흘간 이어집니다. 진해 여자천에서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선 야권 성향의 단체들이 총출동해 여러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곳곳에서 집회를 가진 각 단체들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합류했는데 여기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야당 정치인들도 참여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깃발이 나부끼고 머리띠를 한 시위대가 구호를 외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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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8,000여 명이 노동시간 개혁안과 공공요금 인상, 대일 외교 등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대체 노동자 민중의 삶이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집회가 열린 도심 도로 600m 구간 6개 차로 중 4개 차선이 통제됐고 주변 교통이 정체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집회 소음과 차량 정체로 인근 병원, 환자 가족 등 시민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시에서는 안 되는데 나오니까 지금 가서 생각은 안 할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당황스럽죠. 미리 알았으면 괜찮았는데. 도심 곳곳에서 시작된 민주노총 집회 참여자들은 오후 5시쯤 다른 진보단체와 서울광장에서 합류했습니다. 서울광장 집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도 참석해 윤석열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내용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호주 출장 당시 요트를 빌려 김 전 처장과 바다 낚시까지 즐긴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낚시를 다녀온 뒤 이 대표가 큰 참돔을 잡아서 기뻐했다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현지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는 이재명 대표 근처에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서 있습니다. 이 대표가 거리를 걸을 때도 몇 발자국 뒤에서 따라가고 식당에선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호주 출장 당시 사진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호주에서 요트를 빌려 두세 시간 동안 바다 낚시를 즐긴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요트 대여료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3,000달러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요트를 단독으로 빌렸기 때문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의전비서 A씨까지 3명만 탔다며 수행원으로 이 대표가 낯설지 않은 사이인 김 전 처장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낚시를 다녀온 뒤 이 대표가 큰 참돔을 잡아서 기뻐했다고 유 전 본부장에게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앞서 3일에 열린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선 김 전 처장이 오늘 바다 낚시를 왔다고 말한 동영상이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호주 출장 당시 사진을 보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서로 눈 한 번 마주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북한이 이달 들어 각종 대남 무력 도발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최근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이 적대 세력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첫 공개한 핵 어뢰를 비롯해 도발 방식도 다양화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인지 이채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라. 북한 노동신문이 최근 김정은이 지휘한 도발을 선전하고 한미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기사를 오늘 일면 전체에 게재했습니다. 방송에는 청년들의 복수 결의대회, 재입대 탄원 집회와 정권 정말과 잠수작전을 지치는 놈들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볼 때는 밖에 알리고 수 없습니다.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으로 새로 구성한 군가가 수시로 흘러나옵니다. 한미가 적대 세력임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열차와 잠수함, 저수지를 비롯해 인공호수에 조성된 골프장, 그리고 지하 발사대 사일로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의 원점 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을 분산시키고 또 혼란을 주어서 미사일의 탐지 및 요격 가능성을 최소화해 핵무기가 가지는 생존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어제는 수중 폭발 후 방사능 해일을 일으키는 핵 어뢰를 처음 공개했고 전략순항미사일 4기 중 2기에만 핵 모형을 싣는 기만 실험을 했다고 공개해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 무력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북한의 도발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핵 대응 훈련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2017년 배치된 성주 기지의 사드를 기지 밖으로 옮겨 발사하는 훈련도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공군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서해상공에서 합동직격탄 제2담을 발사합니다. 뒤이어 이륙한 F-15K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표적에 명중시킵니다. 공군은 최근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전사의 방패 훈련의 일환으로 미 공군과 함께 전투기들의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원격 발사대 전개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2017년 성주기지에 사드를 배치한 이후 처음으로 발사대를 기지 밖으로 옮겨 원격으로 발사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북한의 도발이 입체화되고 다종화, 다양화됨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안도 이에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육군의 K1 전차가 불을 뿜으며 포탄을 쏘고 후방의 미군 M777 견인포도 목표에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And when that adversary is firing ballistic missiles, it provides an incredible focus to this training. 미 스트라이커 여단은 최대 시속 100km의 장갑차를 필두로 유사시 북한 대량 살상 무기 저장 시설을 빠르게 제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인 전사의 방패는 다음 달 초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테라 루나 코인을 설계한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도주 11개월 만에 모습이 드러난 건데 얼굴에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법원은 권 씨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습니다. 도주 우려에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류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추리닝을 입고 검은색 모자를 둘러쓴 한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남성도 고개를 숙인 채 뒤따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건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와 권 씨의 측근 한모 씨의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위조 여건으로 비행기를 타려다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법원은 권 씨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둬 도주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법률상 최대 구금 기간인 72시간을 최대 30일로 연장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권씨 측 변호인은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직접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권 씨가 몬테네그로 하급 법원에서 먼저 공문서 위조 관련 재판을 받고 난 뒤에야 상급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 관련 심리가 열릴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권도형 대표가 전격적으로 체포됐지만 앞으로 어느 나라 법정에서 죄를 물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도 싱가포르도 권 씨를 사법 처리하겠다며 신병 확보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주원진 기자가 송환 절차와 각국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숲 근처 고급 아파트에 한 유튜버가 무단 침입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가상화폐 루나테라 창업주 권도형 씨 가족의 집이었는데 권도형 대표는 공식 석상에 나와서 그분들에게 일단 사죄를 하고 저는 대략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권 씨는 이미 한 달 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권 씨는 이후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이동했는데 다시 두바이로 가려다 위조 여건이 들통나 붙잡혔습니다. 우리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루나테라가 거액 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권 씨가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과 사법공조도 해온 상황. 권 씨가 체포된 직후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에 신속히 범죄인 인도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 검찰도 체포 몇 시간 만에 주가 조작 등 8개 혐의로 권 씨를 기소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공소장에 권 씨가 투자자에게 블록체인 기술의 여러 측면을 속이고 허위 정보를 퍼뜨려 코인 시세를 조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권 씨 회사 테라폼레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 검찰도 사기 혐의로 권 씨를 수사하며 범죄인 인도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몬테네그로는 한국, 미국과 모두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법상 피의자 국적과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등을 고려해 송환국이 정해진다면서도 결국 권 씨를 어디로 보낼지는 체포한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도 조만간 권 씨 송환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어느 나라로 송환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권 씨. 과연 종착지는 어디가 될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충격파가 가라앉지 않자 바이든 대통령이 재차 나섰습니다. 은행들이 꽤 양호하다고 불안 심리를 진정시킨 건데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역시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건 아니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주워 담으면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에 대해 은행들은 꽤 양호한 상태라며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정이 더 심해지면 3억 2천만 원 한도를 넘는 예금 보증 권한으로 은행과 예금주들을 지킬 수 있다고도 확인했습니다. 최근 증시가 은행 리스크의 출렁이고 미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지자 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나선 겁니다. We have got to assure customers and consumers that our banks are sound, our financial system sound.
앞서 모든 예금에 대한 보호에는 선을 그었던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8월 미 연준 의장 등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위기가 커지면 언제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다시 약속했습니다. We have used important tools to act quickly to prevent contagion, and they are tools we could use again. 뉴욕 증시는 은행 위기가 독일 도이체방크 등 유럽 은행권까지 번졌다는 공포감에 출렁였지만 금융당국의 은행 시스템 건전성 강조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저출생 쇼크 연속 기획,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편성된 2006년 이후 저출생 예산 규모는 크게 늘었고 한 해 46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이나 육아와 상관없는 웹툰 사업에도 이 예산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최저 출산율이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배필을 찾아준다며 지자체가 만든 AI 중매 사이트입니다. 2년 전 경남 하동군이 저출생 예산 2억 원을 들여 개발했지만 출시 1년도 안 돼 개점 휴업 중입니다. 반응이 좋지가 않아서 고려 중입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거든요.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21년에만 46조 7천억 원, 교육부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 3,300억여 원이 저출생 사업으로 분류됐고 청년 게임 개발자 육성과 웹툰 센터 구축도 포함됐다 이듬해 빠졌습니다. 국회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출산과 관련이 낮다고 해서 이게 좀 빠진 거. 정부의 저출생 대응 예산은 16년 사이 2조 원대에서 46조 원대로 큰 폭으로 늘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렇게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도 다수여서 속빈 강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예산을 심의하는 현행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예산권과 집행권을 가진 통제기구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컨트롤 타워의 권한의 문제죠. 한국은 아직은 저출산 예산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저출생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는데 정부 대책은 아직 생색내기 수준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나흘에 걸쳐서 저출생으로 발생한 현상과 원인을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김창석 기자와 취재 뒷이야기부터 대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린이집부터 요양시설까지 인구 감소 현장을 좀 살펴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디였습니까? 네, 지난해 1년 동안 사라진 어린이집이 전국에 3천여 개가 넘습니다. 이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초등, 중등학교까지 폐교가 잇따라 저출생 문제가 크게 와닿았습니다. 더욱이 이들 시설 상당수가 속속 노인 요양시설로 바뀌고 있다는 상황도 놀라웠습니다. 영유아와 청소년 시설에 노인을 위한 시설이 들어선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우리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전남 강진구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강진군 전체 초등학생 수도 1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아이가 줄어드니 교육 일자리가 감소하고 젊은 층이 없다 보니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게들은 문을 닫습니다. 저출생 여파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건데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 강진구는 올해부터 아이 한 명만 낳아도 5천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 혜택까지 내걸었습니다. 지방 소멸 우려가 제기된 다른 지자체도 당초 예정된 건설 등 다른 예산을 출산 장려금에 쏟는 등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출산을 유인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 저출산 예산이 엉뚱한 데 쓰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답답함을 넘어서 좀 화도 나긴 했거든요. 편성할 때 이런 걸 다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1년의 경우 저출생 예산이 46조 원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3분의 2가 저출생과 직접 관련 없는 예산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정부 부처들이 사업을 짤 때 저출생과 연관시키면 예산 통과가 쉽다는 인식이 일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과 청소년 지원 등 저출생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이 저출생 해소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체계적인 분석도 없이 예산부터 태우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전문가 분석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고용부라든가 많은 부처들이 인구의 어떤 관점보다도 자치의 어떤 그런 부처의 고위 업무의 중심으로 해서 저출산 대책을 갖다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시행된 게 2006년입니다. 그런데 아직 관련 사업 예산 심사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대책일 텐데요. 전문가들에게 해법을 들어봤습니까? 네, 그런데 전문가들도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이렇게 콕 집어서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원인이 청년 일자리 부족과 집값 상승,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얼기설기 묶여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가 저출생 대응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예.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예산권과 집행권 등이 없습니다. 아직은 각 부처 사업을 취합해 정리하는 수준에서 활동하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출산 장려금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고 저출생 사업의 효과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의 부재도 문제였군요. 이르면 다음 주에 종합대책이 나올 텐데 이번만큼은 제발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문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속초의료원이 연봉 4억 원을 내걸고 4번이나 채용 공고를 냈지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취약 지역의 경우 올해부터 응급실 의사들이 번갈아 근무하는 순환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강원도 속초의료원이 낸 응급실 축소 운영 안내문입니다. 3월 한 달간은 주 4일만 정상 운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달에 저희가 축소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좀 진료 제한이 있고요. 올 들어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가운데 3명이 퇴사하는 등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원 측은 연봉 4억 원대라는 파격 조건을 걸고 4차례 채용 공고를 냈지만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 이번엔 전공 제한도 없애고 5차 채용에 돌입했습니다. 이처럼 응급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최근 정부는 응급의료 시스템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취약 지역의 경우 올해부터 순환근무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도시의 전문의들이 취약지 응급실에 번갈아 파견 근무를 하는 식으로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겁니다. 큰 병원이 아닌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응급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또 병상 정보 등을 파악하는 응급의료 상황실을 지역까지 확대하고 뇌출혈 같은 중증 응급질환 대응을 위해 인근 병원들이 함께 야간 당직을 서는 순환 당직제도 추진합니다. 최소한 불가능하다라도 빨리 말을 해주면 훨씬 전원의 진행도가 빨라지는 거죠. 하지만 의료계에선 궁극적으로 의료 인력 확충이 먼저란 지적이 나와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요즘 대학가에서 원룸을 찾는 직장인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 치솟는 물가 속에 집값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죠. 학생들의 직장인까지 몰리면서 원룸 자취방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월세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을 배상윤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 숙소도 강남 근처에 구하려다 100만 원이 넘는 월세 부담 탓에 결국 서울대 입구역 원룸에 자리 잡았습니다. 회사 근처 이런 데 좀 오래된 것도 많고 너무 비싸기도 하고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적당한 컨디션을 찾다 보니까 이제 대학가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김 씨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지를 찾는 직장인이 늘면서 대학가에는 자취방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대학가인 신촌역과 회기역 인근의 공인중개소 8곳과 온라인 플랫폼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현재 월세 계약이 가능한 원룸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들의 직장인까지 가세하면서 대학가에서 원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찾기가 힘듭니다. 전세 수요가 아마 다 월세로 옮겨가서 월세가 부족하지 않느냐. 수요가 늘면서 월세도 뛰었습니다.
최근 대학가 평균 월세는 15만 원가량 올랐고 재계약하면서 월세를 올려주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저번 달보다 20만 원 정도 올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봤는데 너무 좁았어요.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 속에 상대적으로 생활비 부담이 저렴한 대학가 주변은 졸업 후에도 둥지를 트는 캠퍼스 캥거루족까지 수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인입니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한전과 가스공사 임직원들의 급여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며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데 공공요금 인상을 앞둔 국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가스 미수금이 8조 6천억 원까지 늘며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가 된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의 보수를 낮추기로 했지만 지난해 등기이사와 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 6,378만 원. 한 해 전에 비해 오히려 3,216만 원이 올랐습니다. 정부 경영평가 등급이 D에서 C로 올라가며 성과급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사의 성과급은 그 공공기관에 관한 그런 규칙에 의해서 그 성과급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도 많아졌습니다. 직원 4,126명 중 1,415명이 1억 원 넘는 연봉을 받았고 평균 연봉도 8,222만 원에서 9,35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한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은 직원은 3,589명으로 전 직원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전의 억대 연봉자는 꾸준히 증가해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산업부는 어제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공기업의 재무 안정 등을 위해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전 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대대적인 국민 참여 절약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공기업의 돈잔치 앞에서 의미가 퇴색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바닷가에는 파도를 막아주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이 테트라포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낚시를 하다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낚시 가방을 맨 남성이 방파제 끝으로 이동합니다. 지정된 낚시 구역을 그냥 지나치더니 위험하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담을 넘어 테트라포드로 내려갑니다. 저 바람이 정리해 보면 안 돼. 낚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넘어가는 거지.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둥글고 이끼 등 해조류가 많이 껴서 추락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테트라포드 사이 공간은 높이가 최대 7m에 이르러서 한 번 빠지면 사실상 자력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예 슬리퍼를 신고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다친 적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쳐봐야 알아요.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최근 3년간 208건의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가 발생해서 27명이 숨졌습니다. 깊은 곳은 4m에서 7m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높이가 높다 보니까 지면으로 추락을 했을 때 머리부터 먼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전국 60개 항구 주변에 테트라포드 출입은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콜롬비아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죠. 오늘은 훈련 모습도 공개됐는데 어제 그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재빠르게 빈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고 중원에서 터치 한 번으로 상대를 등지고 돌파해 공격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림 같은 궤적의 프리킥 골로 멀티 득점을 완성합니다. 상황에 따라 측면으로 빠지면서 좌우 중앙 가릴 것 없이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특별한 포지션이 없는 프리롤입니다. As long as he always sees and he knows where the goal is, then I'm happy. 그래도 손흥민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골들보다 어떻게 보면 팀이 승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오늘 팬 서비스 역시 월드 클래스였습니다. 모처럼 공개된 훈련에서 일일이 사인을 해주며 팬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6시 50분 그쯤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제 장래 희망이 이룬 것처럼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눈앞에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보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손흥민은 어제 선발로 나선 다른 선수들과 함께 스트레칭에 집중했습니다. 회복 훈련을 마친 클린시만호는 오늘 파주로 복귀한 뒤 내일부터 우루과이전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12,000명이 동시에 구호에 맞춰 태극 일장 품새를 시연했는데 단체 시연 부문 세계 기록에도 도전합니다. 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이 하얀 태권 도복의 물결로 넘쳐납니다. 구령에 맞춰 모두가 함께 절도 있게 움직입니다. 도복을 입은 태권도 유단자들과 수련생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권도 국기 지정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2,000여 명이 참가해 10여 분간 동시에 태극 품새 1장을 시연하는 세계 기네스 기록에 도전장을 낸 겁니다. 관장님이 기네스북 이거 2만 명 모아서 한다고 하셔서 재밌을 것 같아서 참가했어요. 뿌듯하고 뭔가 더 강해진 느낌이에요. 오늘 행사를 위해 경복궁 앞 삼거리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양방향 일부 차로가 통제됐고 국기원은 현장에 안전요원 1,3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K-팝의 인기가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팬들이 먼저 나서서 환경보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뭔지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K-팝 팬들이 공개 프로포즈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구애 대상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로 음원 데이터 전송 때 쓰이는 화석 연료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자고 촉구하는 겁니다. K-팝 팬들은 앞서 실물 앨범 줄이기 운동에도 나선 바 있습니다. 이들이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K-팝 팬덤 이면에 깔린 소비 문화가 환경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팬사인회라는 문화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순서부터 몇 명까지 그 팬사인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든요. 몇십 장은커녕 몇백 장까지 사야 되는. 실물 대신 디지털 앨범으로 대체 구매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이른바 그린 앨범 청원 덕분에 실제로 한 엔터사의 경우 BTS 제이홉의 솔로 앨범을 디지털 버전만으로 내놓는 파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K-팝 팬덤의 확장으로 해외 팬들과의 연대도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나중에 크면 그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직접으로 받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K-팝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 대거 반란표가 나온 뒤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공세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친명계는 결별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황병준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 이원욱 의원 규탄 집회 공고문입니다. 밀정이란 표현과 함께 사진 속 이 의원의 얼굴이 다른 사진과 살짝 다릅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오른쪽 눈과 입꼬리가 조작됐다며 악마가 필요했나 보다 분노조차 아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30표 가까운 반란표가 나온 뒤 비명계 의원들 사무실 등에서 열흘 넘게 규탄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했습니다. 쓴소리도 하고 바른 소리도 하고 이견을 제출하는 사람을 거의 적으로 만들어서 찢으려고 그래요. 수박이랍시고. 이 대표는 최근 개딸이란 단어에 강성 지지자들이 억울해할 것이라면서도 개구진 그러나 정말 사랑스러운 딸 이런 의미로 썼던 단어잖아요. 요즘은 혐오 단어로 슬슬 바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진짜 억울하실 거예요.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내부 공격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과의 결별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어떻게 결별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TV조선 황병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의 고장난 경제 상황판입니다. 자, 정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대표 회의실에,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 경제 상황판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당대표 회의실에 이 코스피와 이 환율을 포함한 이 20가지 경제 지표를 보여주는 이 상황판을 설치했습니다. 경제는 민주당! 민생 경제 위기를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관련 지표들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대표가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경제 상황판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죠. 이 사흘 전에 민주당 대표 회의실의 모습인데 이 경제 상황판 속 이 각종 지표들의 수치와 날짜가 조금 이상합니다. 네. 이 따져보면 이 코스피와 이 코스닥은 10일 전의 수치이고 이 미국 나스닥과 이 텍사스산 원유 지수는 더 오래된 보름 전의 수치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경제 사정이 출렁이 있는데 일주일 넘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대표 회의실에선 거의 매일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건가요? 네, 좀 그렇다고 합니다. 예. 민주당은 매달 110만 원씩 내고 이 한 금융정보 업체로부터 경제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는데 이 설치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를 기획한 한 의원은 자동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그동안 아무도 이 상황판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대표 역시 이를 설치한 뒤에 이 공식 회의에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그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됐던 일자리 상황판을 참고해서 이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업률 가볼까요? 아까? 네. 실업률 아까 4.6%. 소득주도 성장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난 통계가 나온 뒤에 이 관련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당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주에 한 번씩 법원에 출석하고 있죠. 여기에 최근 대장동 이 성남 FC 관련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오는 5월부터는 매주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더 상황판을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의 고장난 경제 상황판의 느낌표는 보여주기에 방치된 민생으로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이 경제 상황판조차 방치한 당 대표가 민생을 제대로 챙길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의겸의 장기술입니다. 김의겸 의원, 민주당의 대변인인데 최근에 논란에 휩싸였어요. 뭔가 얘기를 했다가. 근데 그 해명도 논란이죠. 네, 맞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이 사흘 전에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 결론을 낸 이 당무위원회의 결정이 만장일치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하루같이 되지 않아서 이 전해철 의원이 기권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서 이 거짓말 논란이 또 불거진 겁니다. 김 대변인은 이의 제기가 본안건의 내용은 아닌 소집 절차에 관한 것이었다며 이 곤란한 질문은 피해 가라고 대변인을 맡긴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또 그 정도의 장기술은 이쪽 업계에서 통용된다라고도 했는데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건 피하는 것을 장기술이라고 설명한 것 같은데
이 말로 그동안의 논란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김 대변인 관련 논란은 의도적으로 언급을 안 한 소위 장기술보다는 이 사실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더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대변인은 이 대표와 주한 EU 대사 면담 결과를 브리핑한 뒤 발언을 왜곡했다는 EU 대사 측의 공식 항의를 받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한 내용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국감에서 제기한 천담동 술자리 의혹 역시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전에 술자리 발언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런데 김 대변인 스스로 언론의 거짓말, 그러니까 가짜뉴스 엄벌에 나섰던 사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김 대변인은 신문기자 출신이죠. 네, 그래서 비례의원직을 승계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 일성으로 언론개혁을 강조했고요. 언론개혁, 그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 언론 보도의 그 과실엔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김 대변인이 거짓말 논란이 하도 많이 반복이 되니까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현재 일부 당직을 교체하며 김의겸 대변인의 교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 대변인 측은 금시초문이라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당 관계자에 따르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민감한 당 이슈 대응을 부탁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교체설에 억울해한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의겸의 장기술에 대한 느낌표는 팩트를 이기는 기술은 없다로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열린민주당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언론개혁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추진했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이 장기술이 어느 정도로 통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은 없을 겁니다. 정민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이혜인 선수가 세계선수권 여자 싱글 부문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이후 10년 만에 나온 세계선수권 메달인데 김연아 선수에게 고마움도 전했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음악에 맞춰 우아한 동작으로 연기를 시작합니다.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르, 깔끔합니다. 세 번의 점프를 이어 가산점을 획득합니다. 트리플 플립까지 모든 점프를 실수 없이 마친 이혜인이 미소를 지으며 음반 위를 유영합니다. 장기인 스텝 연기, 그리고 마무리. 147.32점으로 프리스케이팅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 점수를 합해 220.94점. 일본의 사카모토 아오리의 3.67점이 모자라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한국 피겨 사상 2013년 김연아의 금메달 이후 10년 만에 나온 세계선수권 메달입니다. 연아 언니 다음으로 제가 10년 만에 메달을 따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혜인은 2021년 세계선수권 10위로 한국의 올림픽 쿼터를 2장으로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정작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선발전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좌절의 시간을 보낸 뒤 지난달 4대륙 선수권에서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여자 싱글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크게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계선수권 은메달까지 15살 터울의 김연아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다며 특별한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 그의 피겨 인생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황사먼지가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해소되겠고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남부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도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역만 내일 밤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비나 먼지 걱정도 없겠고 기온도 적당하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4도, 전주와 광주 16도를 보이겠는데요. 이런 날씨에 벚꽃 나들이는 어떠실까요? 올해는 벚꽃이 다소 일찍 찾아왔는데요. 서울은 오늘 공식 개화했고요. 영남 지역은 만발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들이서 한 점 풀어주세요. 3년 전 고 민평기 상사 어머니의 애달픈 목소리는 제 가슴에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북한 소행을 명백히 밝힌 윤석열 대통령 말에 응어리가 풀렸다니 말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던 용사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전사했습니다. 덕분에 평온한 일상을 살다 보니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기억하려고 만든 정부 행사는 대통령과 정치인의 참석 여부가 더 관심이고 정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유족들은 어제 위로를 받았다지만 그 행사 한 번이 끝은 아닙니다. 진정 원하는 건 한결같은 시선이었습니다. 그 국가에 대한 희생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좌우의 논리를 떠나서 서울시청 앞 도서관에 붙은 현수막입니다. 그들이 지킨 서해가 있어 지금의 아름다운 우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변함없이 기억해주는 것, 이들이 바라는 한 가지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